사회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네, 껍데기는 가라 1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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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네. 김태형 선생님께서 그 책을 내셨어요. 제가 또라는 단어를 쓸 뻔했네요. 네, 이게 좀 이제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금방금방 쓰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쭉 이렇게 계속 써오셨는데 출판 시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셨던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의 네. 책이 나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이 무의식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죠. 네. 네. 그 세체 특집, 신간 특집 네. 해가지고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그거랑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 네, 청취 상담이라고 네, 나왔다 합니다 이번 주에.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마다 이거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무의식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좀 우리가 궁금한 거 중심으로 얘기해보고 좀 별도로 좀 깊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다 한번 네. 숙독을 하고 나서 네, 읽고 네. 나서 얘기하시죠.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실 거죠? 읽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우리 오케이, 혜성미 있습니다. 씨는 다 읽으셨어요? 네, 저 다 읽었어요. 예. 다 읽으셨다는. 네. 다 읽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 네. 네. 방송 딱 준비하자 하니까 곧바로 서점 가가지고. 그러시구나. 근데 서점에 있던가 이게? 네. 어. 있는데 사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사와서 이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서 제 이름은 알잖아 이제. 네. 오랫동안 활동했으니까 나름 이제 네. 인지도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봐도 후진책 쓰는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올려는 준단 말이고 갖다는 네. 놓는데 또 이제 하나 아는 게 있지. 많이는 안 팔린다. 어. 이 사람.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갖다 놓죠. 네. 뭐 그런 게 인터넷에서 하면 뭐 간단하긴 한데. 선생님 성함 딱 검색하면 교보 사이트에서 네. 책이 거의 다 상단 처음 페이지에 다 나와요. 네. 있어요. 네. 자, 우리 신성미, 우리 네. 하남 아줌마. 방송 첫 방송하고 네. 반응들이 막 뜨겁던데. 페이스북도 그렇고. 네. 페이스북에는 다들 좋은 얘기들을 써주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편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어쨌든 저는 나아질 거니까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에 정말 건강한 거죠. 근데 저는 나아질 거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두 분 저도 나아질 거라는 게 아니고 저는 나아질 거예요. 두 분은 나머지 두 사람은 정체됐을 거란 뜻이고. 지금 충분히 계단에 올라갔어요. 이 말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을 극화한 역사 팩션 뮤지컬 화순 1946. 올해는 100여 명의 배우들과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정신에 따라 티켓은 판매하지 않으며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텀블벅에서 화순을 검색하세요. 그럼 9월 8일 저녁 8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만나요. 자, 오늘 우리 궁금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무의식의 두 얼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자, 책 내용은 여러분들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잘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용 설명서까지 있단 말이죠. 그걸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궁금한 걸 중심으로 좀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뭐가 궁금한가요? 우선은 그 책 앞에 보면은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무의식 얘기는 워낙에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냥 일반 뭐 심리학 공부를 했던 안 했던 그냥 살면서 그리고 괜히 내 속 안에 뭐가 있을 것 같고 이왕이면 더 그게 어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증폭시킬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거를 좀 찾아보고 싶고 누가 좀 그걸 찾아주면 내가 뭔가 새로운 보물 같은 거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는데 우선은 딱 읽자마자 이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내가 몰랐던 그러니까 뭐 무슨 뭐라 그래 다중인격처럼 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어떤 거였다 이렇게 이제 풀어낸 것부터가 우선 좀 새롭게 느껴지면서 네.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의식, 무의식 그리고 또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 개념 정의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아주 일상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이 unconsciousness 영어로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가 사실 문제인데요. 그거를 제일 정확한 번역을 굳이 따지자면 비의식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안일비자를 써가지고 의식이 아니다라는 그러네요. 차원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이 한국에 심리학이 들어온 것도 역시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 학자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번역을 이미 무의식이라고 해버린 거죠.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의식 개념이 그다음부터 한국 사회에서 쓰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개념으로 바꾸긴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고정화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무의식이라고 쓰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비의식이 맞는 거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잠재의식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의식은 의식인데 현재 나한테 자각되지 않는 의식되지 않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잠재의식이나 네. 잠재돼 있다. 네. 혹은 비의식, 현재 상태에서 의식이 아니다. 아니면 이제 비의식 이런 식이 사실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책에서 아주 고집스럽게 이 잠재의식이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 학자들 중에서도 제가 읽어보니까 비의식이라는 걸 쓰는 학자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쓰는 건데 저는 그냥 무의식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 개념을 바꾸면 괜히 또 혼동될까봐 이제 그냥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차원이 있거든요. 잠재의식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표현을 못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잠재되어 있는 것들 언젠가는 나한테 의식될 수 있거나 자각될 수 있는 것들 그런 이제 의식을 표현하는 개념으로는 참 좋은데 현재 나한테 어떻게 나 몸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현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분노가 치솟는다든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생각이 의식이 되지 않는다든가 예를 들면 이 볼펜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의식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잠재의식으로 표현이 쉬운데 네. 볼펜이 아니고 어떤 활동 정신 활동이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의식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거는 잠재의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무의식적 정신현상 혹은 무의식적 정신활동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건 쉬웠거든요. 아, 네.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잠재된 건 아닌데 그게 뭔지는 또 못 그렇죠. 알아채는 자각이 안 경우.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재론적 측면에서 어떤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인지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에서는 잠재의식이 좋은데 네. 운동론적 측면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걸 표현할 때 현상 같은 거를 그게 의식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또 표현하기에는 잠재의식이란 말이 딱 조금 그러네요. 예,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쓰는 것도 좀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더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냥 쉽게 무의식이라고 쓰자 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뭐냐 하면 내 의식인데 현재 시점에서 의식하기 어려운 것들 즉 자각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거를 모아서 무의식이라고 무의식.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사람들 중에는 좀 신기하다. 여태까지 알던 거랑 좀 다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류 심리학과 네. 심층 심리학의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심리학과 심층 심리학의 이론적 패러다임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굉장히 대립적이고 서로 미워하죠 또. 미워하는데 심층 심리학적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 의식 안에 뭔가가 있다. 우리가 그게 우리의 지배한다. 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어떤 게 있다라고 봐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동물적 성욕이나 네. 이런 걸 테고 융 같으면 원시인일 테고 뭐 아들러 같으면 권력 의지 같은 게 될 텐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무의식은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도 모르는 어떤 나 안에 어떤 것이 내 의식 안에 숨어 있는 거야. 나 안에 괴물이 있는 거야. 이런 이제 관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심층 심리학적 견해가 사실은 문학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무의식을 좀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말씀하신 통제하기 어려운. 뭔가 네. 있다. 나도 모르는 괴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주류 심리학에서는 또 철저하게 이걸 좀 우습게 보거든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의식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의식의 중요성 자체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쪽 입장이라서 미국 주류 심리학은 네. 이 양극단에서 어떤 이제 공부를 했느냐. 학교에서 심리학 뭐 교육을 받고 미국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 하는 이제 입장일 테고
심층 심리학에 경도된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을 파헤치느라고 정신이 없는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 근데 둘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과학적 입장을 이제 규정한 것은 의식되지 않은 의식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의식으로 부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미국에서 그런 그 심층 심리학을 더 추종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 그게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역사를 보면요. 프로이트주의가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미국에서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사대주의와 경멸 혹은 적개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학문적 토대가 없어요. 미국이란 곳이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의 유명한 저명한 철학 교수들을 좀 데려오려고도 했으나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미국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미쳤다고 거기 가겠어? 이제 이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철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열등감이 있는 거죠. 유럽에 대해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숭배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를 불러다 강의도 한번 했고 네. 그때 제자로 융이 따라왔다가 둘이 사이가 틀어졌죠. 거기서 싸워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 프로이트가 미국에서 강의도 하고 미국의 정신분석학이 알려지면서 미국 심리학계를 거의 이제 정신분석학이 뒤에 엎었죠. 싹쓸이를 했다 그럴까?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은 곧 정신분석학 쪽이 됐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반발이 생긴 것이 열받는 거죠. 유럽 학문이 들어와서 싹쓸이한다. 기분 나쁘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철학 조류하고도 안 맞아요.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철학은 실용주의, 실증주의잖아요. 이게 이제 대두되면서 제일 신랄하게 깐 게 이제 프로이트주의죠. 비과학이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해대고 그러면서 이제 행동주의가 급부상하는데 미국에서 결국 미국에서는 이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주류가 이겼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DSM이라고 그 정신의학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진단 및 분류 체계 평가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무슨 편람 이렇게 번역하는데 하여튼 정신진단하는 이 지침서가 있어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거 DSM. 이 3를 규정할 때 프로이트주의자들과 생물학주의자 혹은 행동주의자 계열 미국 주류 쪽이 들어가 격돌을 했는데 얘네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신경증이라는 개념이 추방되고 아예 빼져버렸어요. 빼져버리고 이제 방향 자체가 생물학주의 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이제 프로이트주의는 어떻습니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후기 프로이트주의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류 심리학을 터치하지 않는 대신 자기들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쪽으로. 그래서 어느 쪽으로 되냐면 이게 임상, 심리 상담, 치료 이쪽이 특화되는 거죠. 그럼 주류는 또 이쪽은 그냥 놔두고 웬만하면 그래 너희들 그래 밥 먹고 살아라. 우리는 강단을 잡겠다. 주류가. 이러면서 이제 주류 강단 심리학은 미국 심리학이 행동주의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분야는 다 이제 정신분석학으로 되고 이게 한국으로 쌍갈래로 넘어오면서 똑같아져요. 한국 대학교와 주류 쪽은 행동주의 경향. 그 다음에 한국의 임상 상담 쪽은 모조리 심층 심리학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이 사실 속으로는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척 안 하고 뭐 잘 지내는 척 하는데 사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그 뭐 프로이트, 융, 아들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그죠. 그런데 이제 뭐 그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의식이 있고 뭔가 정신적인 게 뭐 더 좀 중요시 여겨지는 이런 문화 같은 게 좀 영향을 미쳐서 그쪽이 더 많이 공부가 되어지고 그랬을까요 옛날에? 이제 이런 거예요. 주류 심리학은 어쨌든 행동주의, 생물학주의, 그다음에 인지주의 정도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미국 주류 심리학의 특징이 재미가 없어요. 네, 그 차이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설득력이 없어요. 좀 그럴싸해야 되잖아요. 뻥을 쳐도.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주류 심리학이든 심층 심리학이든 다 엉터리 이론이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근데 둘 다 뻥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회 현실을 놓고 뻥을 치는 건데 설득력이 조금 더 있는 거는 차라리 심층 심리학 쪽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주류 심리학은 행동주의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거든요. 클린턴이 왜 르인스키랑 백악관에서 그 짓을 했을까? 그럼 이제 행동주의는 이런 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글에서 직접 읽은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전 대통령들이 그 짓을 하고도 처벌을 안 받는 거를 학습했기 때문에 네. 클린턴 이전의 대통령들이 네. 그런 이제 네. 추문을 벌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강화가 됐다 행동이. 그래서 클린턴은 대담하게 한 거다 더. 이 학습 이론의 기초에 설명한 거죠. 네. 행동의 요인이 그렇다. 네. 그러니까 행동은 이제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이렇게 강화되거나 소거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행동주의는 그런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심층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클린턴이 뭐 성욕 같은 걸 억압하고 살았을 것이다. 힐러리가 너무 차가운 여자라서. 네. 그래서 사실 보면 무섭게 생겼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맨날 마누라한테 당하고 잠자리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이 이제 열받으니까 복수 차원에서 억압된 성욕과 아내에 대한 적개심 등등이 결합돼서 르인스키하고 바람을 핀 거다. 어느 게 더 설득력 있어요? 설득력을 떠나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훨씬. 두 번째 게 더 흥미롭지 네. 않아요? 네. 첫 번째 거보다는? 네. 클린턴이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적 설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심층 심리학은 좀 그거보단 나아요. 그나마. 뭐 그래? 인간한테는 그렇게 성욕이란 게 원래 무의식에 숨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의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설명에 들어갔을 때 때때로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 클린턴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 거 같아요. 차가운 여자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문학, 예술,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는 심층 심리학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책이 나왔을 때. 네. 융 책이 더 재밌고 프로이트 책이 재밌지 이 뇌 뉴런 연결 갖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 심리학의 인기는 시들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대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것도 틀렸는데. 그래서 그 두 경향하고 전혀 다른. 저는 거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 책보다는 오히려 이제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을 보시면 그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서 심층 심리학, 그다음에 미국의 주류 심리학. 자, 그래서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무의식이 어떤 작용을 한다. 사람의 활동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네. 오해하는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그 워낙 요새 흉흉한 범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거 보면은 뭐 정신병력이 있어서 뭐 그렇다 이런 얘기도 흔히 나오고 그리고 저 사람은 뭐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런 뭐 폭력의 욕구 혹은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 특히 성욕 같은 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딱 폭발하면서 그렇게 했대. 뭐 그 나쁜 짓을 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관대해지는 거. 그 죄에 대해서. 그랬나 봐. 뭐 아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그래 그렇게 외로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든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른 게 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책에 표현이 이제 악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악마가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만 내 속에 있는 악마가 저질렀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 악마도 네 거야. 심층 심리학에서는 그 악마가 자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거야.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동물적 욕망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 또 융 같은 원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 이게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어. 이건 인간 본성이야. 태어난 때부터. 내 의지와는 별개로 들어와 있었어. 네. 근데 너희들은 그걸 잘 억압하니까 이렇게 착한 척하고 사는 거고 난 억압에 실패해서 이게 뛰어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통상 이제 미국 영화의 특징이죠. 미국 영화가 이런 입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국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약을 잘못 써가지고 억압이 풀려버려요. 무의식이 해방된다는 거죠. 무의식이 해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괜찮고 점잖았던 사람이 성폭행범이 된다든가 살인마가 된다든가 대략 그런 영화들이 세고 셌거든요. 이게 다 프로이트주의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데 감옥에 가두고 있었는데 이 감옥을 열어주니까 나와서 미친 짓을 하더라 이런 거고. 예를 들면은 프로이트 같은 건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민중 봉기 그래서 혁명 같은 사회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 감옥이 풀린다 이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열리면 악마가 되니까 난동을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했단 말이죠.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견해에 기반을 둔 것인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계속 입장은 뭐냐면 그런 건 없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나 안에 어떤 나 아닌 것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도 다 자기가 만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뭐 인식한 거, 경험한 거 지금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기억 못 하지만 그게 다 뇌에서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차곡차곡 쌓인 게 무의식이라는 거죠. 네. 현재 의식되지는 않지만 내 뇌에는 저장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악마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죠. 그건 네가 만든 거야. 네 거야. 물론 그 사람이 죄 없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불행한 아버지 밑에서 맞으면서 자라가지고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을 수도 있고. 네. 박근혜 애들과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릴 때는 그렇죠. 죄 없이 그 박국정이 밑에 태어난 게 죄라면 죄죠. 그리고 거기서 뭐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고 뭐 주색잡기로 인생을 탕진한 아버지 보고 뭐 등등등 그 영향을 받아 자라면서 악마가 생긴 거 아니에요, 생겼어요. 마음에. 근데 이제 이게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청소년기 넘어서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릴 때는 그게 없지만 그 시기를 그 심리학계에서도 딱 정해 놓습니까? 대략 청소년기로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조금씩. 그러면 아 내가 이 어릴 때는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선택을 계속 하면서 자기 치유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청소년기 이후에 그 노력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선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 자기 자신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죠.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된 건 불쌍하지만 상처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상처는 불쌍하지만 그 부분을 계속 악화시키면서 나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이제 적어도 성인기 이후엔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동정론을 베풀 수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악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병우 어릴 때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네. 그렇죠. 김무성은 어떻겠어요? 하는지 보세요. 참 어릴 때 참 어려운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김무성 하는지 보면. 이런 사람들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래 정권 줄게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안 됐긴 한데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서도 싸워서 제대로 사는 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죠.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교육을 안 했으니까 자기 책임인 거죠. 자포자기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가면 생애 초기에 너무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게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정상인들 사회생활 한 정상인들 경우는 그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기회가. 그 기회를 자기가 선택하고 치유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마가 있었다? 그 악마가 자라날 동안 넌 뭐 했냐는 네. 말이 가능한 거죠. 저도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 이렇게 생각하면은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렸을 적에 그런 부모 문제 뭐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그래서 저렇게 됐을 거야. 막 이런 약간 동정론이 어떨 때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명박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되게 자수성가했으니까 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게으르다고 느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적도 있고.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다 그냥 그렇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아 그렇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지도자의 자리에. 이명박도 뭐 어릴 때 보면 불쌍하죠. 이명박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걸 그걸로 지목했잖아요. 여학생들 앞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거. 자기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자기 제일 부끄러웠다고. 그게 이명박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될 때 특히 그 이명박 명문고 다녔거든요. 근데 명문고 학생이 다 부자예요 그 당시에. 아니죠. 이명박처럼 가는 사람 세고 셌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아르바이트 할 때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이명박이가 이상한 거죠 벌써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무슨 가능성을 충분히 논할 수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비굴한 부모를 보고 자랐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러니까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가난을. 여학생들 앞에서 알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 수치를 느끼잖아요. 그러니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돈 벌고 싶겠죠. 그거에서 벗어나고 네, 싶어가지고. 벗어나고 싶어서. 이런 게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도 정주영 씨랑 다른 거거든요. 네. 정주영 씨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아버지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 컴플렉스가 없어요. 사람들이 날 가난하다고 무시할 거야 이런 게 없어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당당해요. 가난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난 콤플렉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하고는 다른 인생을 산 거죠. 더 베풀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막판에 통일운동도 넉넉해지는 하고. 거죠. 네. 그게 다 이제 밑에부터 쓰여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명박이 더 불쌍하긴 하죠. 네. 왜냐? 좋은 아버지 못 만났으니까. 근데 이명박도 선택의 기회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고대에 들어가서 6.3 항쟁했잖아요. 지도. 데모도 하고. 그때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을 거 아닌가요? 자기 치유도 하고. 아, 내가 여태까지 그걸 부끄러워한 건 잘못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잘못이었구나. 네. 그렇게 해서 그걸 극복하고 자기 치유를 하고 제대로 선택을 했으면 되는데 이명박은 6.3까지 참가해놓고 거기서도 못 고치고 변절을 한 거 아니에요. 돈 벌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을 이렇게 녹색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완전 녹색이 될 텐데. 완전히 그죠. 끈적거리더라고요 이제 그 사진. 나중에 이명박 다 마시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우리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살 수 있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제 나이를 좀 먹으면 무조건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는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하게 더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공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6,000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도 학교 때 그 무의식이라는 거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학교에 선배님께서 술 마시고 좀 말 그대로 진짜 범죄거든요. 네.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쟤는 술 마시면 좀 그래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냥 네. 다 덮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재판부도 그러잖아요. 네. 네, 봐주죠. 치중에 그랬으면 지네들이 그러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야. 예, 자기도 그러니까 할수 항상. 있지. 예, 자기들도 술 먹으면 개가 되니까 뭐 너도 그렇지. 취중이면 이게 물리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알코올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용납할 수 있다 이런 논조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봐야죠. 취중에 벌어지는 일은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예, 통제하는 예, 게 딱 현재와 넘어가니까. 다르게. 이게 이제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이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들 보면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제가 공포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필요해서 이제 평소에는 아닌 척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척한데 재난이나 위기가 닥치면 굉장히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때 갑자기 그 재난 때문에 못돼진 건가요? 아니 원래 못된 놈이었는데 위장을 하고 있던 건가요? 후자죠. 네, 착한 사람으로 위장하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본질이 나는 거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있잖아요. 위기를 겪어봐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술이라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장술을 쓰지 못하도록 약간 방해를 한다랄까 물리적으로 가면을 치우는구나. 가면을 이제 벗게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면목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한 행동이 진짜라고 생각하고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조상분들이 그 사람을 알려면 뭐라고 했지? 술 먹고 고스톱 쳐보라고. 고스까지 쳐봐야 되는 거.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가봐야 되네요. 그렇죠. 돈 앞에서 어떻게 처연한가. 싹쓸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 뭐 이런 걸 보라는 건데. 술 먹으면 또 귀여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사랑을 표현한다든지, 갑자기 뭐 그렇게 뭐 스킨십을 막 한다든지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네. 다르다는 거. 술 안 먹었을 때와 먹었을 때 차이가 크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억제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속에서는 끓을 거 아니에요. 표현하고 싶은데 못했으니까. 이게 표현을 자주 하면 강도가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 먹고 누굴 때리는 것도 술 안 먹었을 때 그냥 기분 나쁠 툭
때씩 때렸다. 그러면 이제 술 먹어도 그렇게 세게 안 때릴 텐데 평소에 이걸 다 참아놨다가 술 먹었을 때 풀리니까 세게 때리는 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정 표현도 일상적으로 그냥 했다면 네. 나 너 좋아 이런 얘기 계속 했다면 술 먹었을 때 그렇게 굳이 귀여운 척 안 해도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술 먹을 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도가 좀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표현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게 좋은데 이 술 먹었을 때 그런 개차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굉장히 자기를 억제하면서 사는 사람들, 네.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죠. 대학교 때 그 친구 하나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네, 술자리를 우연찮게 딱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눈이 돌아가. 네, 그래서 네. 막 네. 부수고 막 이런 네. 행동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인간들 때문에 프로이트주 같은 이론이 나오는 건데 음. 그런 인간들은 건강한 인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술만 먹으면 사람 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아는 네. 평상시엔 굉장히 착하고 오히려 더. 예, 사람들한테 너그럽고 네. 항상 웃고 그런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다니면서 때려요 사람들을. 그럼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평상시에 속으로 화가 나는데 저걸 참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주정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당연하죠. 좋아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뭐 아. 하는 분위기가 자꾸 있는데 예, 한국 사회가 그게 문제죠. 그거는 평소에 너 자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네. 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네. 그래서 그거는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술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관대한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 아닌 데서 예를 들어 비판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얘기해도 뭐 반대 의견 같은 걸 얘기해도 불이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술자리에 그렇게 참고 있다가 터트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국가보안법 체제라서 말을 못 하거든요. 반대 의견, 뭐 다양한 주장 이런 걸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영역이 이 권위주의가 지배하잖아요.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상사한테 하고 싶은 말 많거든요. 근데 못 해요, 우리나라는. 네. 미국 같은 했겠죠. 차라리. 형식적 민주주의는 되니까. 국가보안법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문화가 있는 나라라 직장 상사한테 못 합니다. 자꾸 얘기하면 종북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술 먹으면 그러죠. 이 개새끼야 그러는 거죠. 술 먹고. 너 한번 나한테 맞아봐. 그러면 직장 상사 어때요? 야, 처벌해 종북이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봐주는 거죠. 막. 술 취해서 저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독재 정권,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근간으로 삼아온 독재 정권이 어떻게 보면 약간씩 숨통을 틔워준 방식이에요. 밑에 사람들한테. 평상시에는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찍어 누르다가 술자리에서 터져나온 것 정도는 애교로 봐주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혹시라도 불만이 있으면 술 먹고 그냥 약간 이제 계급장 뛰고 노는 정도로 네. 풀어라. 그 이상의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마라 하는 문화가 만든 기형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위에 사람, 그러니까 욕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보통 자기 욕을 했을 경우에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론화되는 게 싫어서라도 그걸 술로 오히려 그러죠. 자기도 이렇게 막 에이 술 때문에 저러는 거지 저 자식이 뭐 인정 안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원래는 안 그런 놈이야 뭐. 원래는 아니 수체세가 지금 이성을 잃었잖아. 제가 미친 말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재판정으로 갖고 온다든가 네. 아니면은 회사를 갖고 와서 논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죽기 살기로 그쵸. 차라리 공론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괜히 자기는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술 문화에 대한 엄격한 태도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균열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허용을 했다면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안 되고 저는 그런 왜곡된 술 문화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국가보안법 체제가 만든 특이한 문화입니다. 이게 무슨 억압된 무의식 이런 게 아니라 네. 현실 자체를 억압시켜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네. 네. 어릴 때부터 계속 억압당하고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터트리는 거죠. 그럼 무의식이라는 게 통제 가능하다. 네. 보시는 겁니까?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죠.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게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속에는 동물적인 어떤 본능이 있어서 이건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것이 프로이트가 무의식에서 생기는 병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았던 사람 아닙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의식의 지배권으로 끌고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을 지배함으로써 치료하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런 말을 실제로 많이 남겼어요. 무의식을 의식의 지배하에 둔다. 의식이 무의식에 대한 지배권을 넓힌다. 뭐 등등의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결국 본질이 뭐냐면 의식으로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있다는 얘기죠. 없으면 그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모순된 주장이에요. 그럼 그렇죠. 프로이트가? 모순된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는 동물적 본능을 중심으로 한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프로이트가 치료라는 분야에 들어서서는 갑자기 의식이 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식의 힘으로 무의식을 딱 통제해야만 치료가 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럼 프로이트 입장에 자기 입장이랑 틀린 거잖아요. 이게. 프로이트가 궁금해지네요. 항상 무의식의 의식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치료는 못했고 근데 계속 그거에 우월하다고 계속 생각하는 자기의 그게 그 이제 무의식 그게 인간에 대한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에 경도된 것과 관련이 있어요. 프로이트가 그 활동하던 시기는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이 지배했던 시기인데 이게 그 당시로서 굉장히 진보적인 견해였어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프로이트는 좌파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보수파가 아니라 보수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의 마음은 영혼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신이 주셨다. 신이 주신 것이고 뭐 성스러운 것이고 이랬는데 프로이트가 웃기지 마 이런 거예요. 웃기지 마. 인간도 그냥 동물이야. 그리고 우리도 성욕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 이게 프로이트만의 주장이 아니고 프로이트가 살아있던 시대의 주장으로서는 진보 쪽의 입장입니다. 신적 인간관에서 일단 예, 사람으로 사람으로 유물론적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 지금 부시도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세계관 자체를 바꾸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다윈이 웃기지 말라고 이게 진화한 거다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관념론적 세계관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수로서는 프로이트 같은 인간들은 이제 빨갱인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종북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나름 그 당시에 자기 시대에서 그걸 주장했던 것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급진적이라 그래서 지금도 급진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자본가들이 자유주의를 주장했는데 봉건제 말기 이제 자본주의 초기에 근데 지금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진보가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신흥자본가들은 봉건 계급과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민중과 함께 나름 지금의 자본가들은 민중을 지배하는 지배자고 하는. 착취자가 됐단 말이죠. 따라서 이게 그 당시에는 진보지만 지금은 보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주의도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었던 학문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프로이트를. 특히 주류에서. 주류 학계 그러면 그 당시에 보수층일 텐데 네. 보수층에서 프로이트는 완전 이단하고 미친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은 한국에서는 종북 소리를 듣는 사람인 거죠. 프로이트가.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나름 자기 주장을 열심히 했던 거고 그게 나중에 프로이트 이론을 구성하는 인간관으로서 정착이 된 겁니다. 생물학주의적 인간관. 자, 근데 이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이 그 당시엔 진보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보적이지 않거든요. 특히 마르크스즘이 나온 이후에 보면 마르크스주의의 인간관은 이제 생물학적 인간관이 아니라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인간관인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보수고 마르크스주의가 진보잖아요. 근데 프로이트주의자들이 뭘 모르냐 하면 옛날에 프로이트가 가졌던 위상을 몰라요. 그 당시 프로이트는 종북이었다는 거예요. 빨갱이, 소수파, 급진 좌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요즘에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기득권층의 이론, 기득권층의 이제 주장을 이제 신봉하죠. 한국에서 만약에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 그러면 어떤 주장을 할 것 같아요? 프로이트가 맞다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의 주류 이론에 굉장히 반대하는 급진적인 이론을 네.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소위 이제 주류권에서 볼 땐 급진주의자의 성향을 띌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일 거 아니에요. 역사적 관계를 쭉 봤을 때, 학문으로 봤을 때. 새로운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종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자체가 나쁜 놈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고 물론 착하고 선하냐 하면 뭐 그것도 좀 그런데 뭐 착하고 선한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악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 당시. 근데 시대적 한계,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 배경의 한계, 철학적 배경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프로이트는 그 이상의 학문을 만들 수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프로이트도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 한 영역에서는 계속. 그 선생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이라는 네. 팟캐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무의식 속에 상처가 남아 있다. 상처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서 이게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더라. 네. 그리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더라. 네. 이러면서 상처와 무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라든지 상처가 무의식적인 감정과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네. 건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예로 연산군을 좀 네.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연산군은 이미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책인 그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라는 네. 책에서 심층적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약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왜냐하면 짧게 인용하면 또 시비 걸까봐 뭐 더 자세한 얘기를 해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자세한 얘기를 해놨던 거를 이제 조금 네. 예로 든 건데 이제 연산군 같은 경우는 초기에 특징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한테 강제 분리가 됐다. 100일 전에. 네. 근데 이 100일 전에 어머니한테 강제 분리된 이유가 그 어머니인 패비윤 씨가 뭐 자식을 양육할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 패비윤 씨를 축출하려는 국내에 음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궁궐내에. 그걸 이제 주도했던 게 아마 정의왕후 겁니다. 세조 마누라. 우리 역사를 이제 뒤틀리게 만든 네. 개유정란의 주역인 세조의 마누라가 살아남아서 그때까지 한명이랑 궁궐을 네. 장악하고선 짝짝꿍 하고 있었어요. 성종은 그 밑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던 중이었고. 근데 어쨌든 이 궁궐 안에 있던 이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대비들이 있거든요. 정의왕후를 비롯한 3명. 그 사람들이 패비윤 씨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쫓아내서 정의왕후의 하여튼 친척을 드리려고 음모를 꾸민 거죠. 자, 그러려면 일단 연산군부터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 분리가 된 거예요. 국내 음모 때문에 그 와중에 강제로 떼어낸 거죠. 아이가 엄마한테서. 그래서 100일 전에 분리가 네.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러고서나 이제 궁궐 밖에서 그 강희맹이라는 신하네 집에서 키워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키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 키웠는지 애를 맨날 그 때렸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이걸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심리학자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3년 이내 주 양육자가 바뀌면 안 된다고. 네. 왜냐하면 엄마와의 애착 얘기. 엄마하고 애착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엄마와 애착이 형성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 신뢰감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베이직 트러스트. 그래서 그게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인간에 대한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애착과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로부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본능적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생존의 욕구, 방어의 욕구가 충족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괜히 무력한 존재 아니에요. 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못해요. 없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을 때 잘못하면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따뜻한 그 느낌을 받고 뭐 네. 이런 안전한 느낌을 받았을 텐데 이제 밖에 나와서 직접 접촉을 하니까 모든 자극과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는 그냥 때가 되면 영양이 공급되고 배변을 해도 다 나가고 알아서. 근데 이제 나오면 이제 이게 안 돼요. 네. 배도 막 고파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삶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올 때부터 힘들다는데 걔는 참 인간이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문제는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중에 일리가 있는 것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왔을 때 그 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없다. 그럼 잡혀 먹힌단 말이에요, 동물한테. 네. 무력하니까. 그래서 아기들은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데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막 무서우니까 막 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호에 대한 욕구가 있어. 방어 욕구.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엄마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주양육자가. 주양육자가 품어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이러면서 애한테 너 안전해. 너 괜찮아. 이 세상 안전한 곳이야. 넌 안전해. 내가 있잖아. 여기 과정에서 두 가지가 동시 형성이 되는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 매슬로가 얘기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신뢰. 근데 연산군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연산군이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왕이 됐을 때. 청년기의 왕이 됐을 때 자기가 그렇게 안전에 대한 욕구
혹은 방어 욕구가 네. 좌절됐던 경험 이걸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주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지. 기억 안 나죠.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내면에서는 어때요? 그 욕구가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네. 그게 이제 심리를 규정한다는 건데 그래서 연산군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왕궁 담을 높이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조선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어요. 네. 집권하자마자 왕궁 담 높이라고 지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안전에 대한 무서우니까 욕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민가 철거도 시키는데 왕궁 주변에 네. 이게 이제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일단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산군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국방에만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것도 안전과 역시. 관련이 있죠. 안전과.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신통하게도 박근혜가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박근혜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연산군하고 심리가 유사하다고 이제 음. 보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네. 무의식적 상처가 본인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미칩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데 본인이 아직 의식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산군도 사실 요즘 같았으면 심리 치료를 받았으면 네가 지금 온통 집착하고 있는 것은 방어, 자기 보호, 안전밖에 없다. 그러니까 넌 이 세상을 너무 무서워한다. 그리고 대인 신뢰가 없다. 인간에 대한. 이 문제 해결 어렵지만 이쪽 치유를 시작하고 네. 거기에 대한 자각이라도 가졌으면 연산군이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네, 이제 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잘못들을 해요. 뭐 박근혜든 연산군이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자기가 그걸 의식화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되는 어떤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셨다면 네.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 녹음 때도 네. 말씀을 하셨지만 아예 자기가 지금 잘못된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그럼 아예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훨씬 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건강한 사회라면 요직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건강한 세상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 이렇게 이미 상처가 생겨서 대인관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한 사회 같으면 마을이 만약에 아주 건강한 네. 이상적인 마을이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혼나죠. 혼나? 지적받고. 또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고 왜 네. 그랬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계속 피드백을 네. 받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공동체적인 어떤 네. 그렇게. 네. 근데 한국 같은 곳은 그런 사람이 운 좋게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혼내지도 못하고. 혼내지 못해요. 오히려 맞아주는 거죠. 네. 전 맞는 게 좋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팬 놈이. 그러면 고쳐질까요? 그 행동이? 자기 상처가 더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게 사회가 건강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당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상당 부분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계급사회라든가 한국같이 부정의한 사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권력계의 자리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건 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치유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박근혜를 말리냐 이거예요. 말릴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지 않느냐 이거죠. 나는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북의 계엄령을 선포하겠어. 주변에서 말릴 수가 각하 없어.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떡해. 네? 샥스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 망상기가 약간 있었다 네. 쳐도 박근혜 정도는 아닌데 박근혜 정도 아니었군요. 박근혜보다 훨씬 낫어요. 음. 근데도 불구하고 뭐 세계대전 일으키고 결국 나라를 개꼴로 만들었는데요. 위험한 거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무섭네요. 무서워. 예.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야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사회가 병들면 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상처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정말 막기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 대선 전에 국회의원하고 뭐 당대표하고 그럴 때 박근혜 전문 기자들이 있거든요. 각 언론사에 박근혜만 딱 전담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그 기자들이 굉장히 용비어천가식이에요. 네. 박근혜의 카리스마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부풀려서 쓰는데 그 사람들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의 상처가 안 보이고. 혹은 보여도 네. 보여도 뭐 목적이 작용을 했을 수 그래서 있죠. 기자들도 이게 한몫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를 저지경으로 만들어낸 데서. 그 상처 얘기 하나만 더 하죠. 여기 베토벤 심리상담 보고서 이게 언제 나온 거죠? 2007년인가요? 네, 이것도 많이 나갔죠. 아, 맞죠, 나왔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뭐 베토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의식적으로 안 썼다고 네. 쓰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그런 것과 관련이 거죠. 연관돼 있다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책에서 읽으신 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토벤에 대한 진실이 좀 많이 왜곡돼서 알려져 있거든요. 대중적으로. 엄마는 되게 좋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라서 맨날 애 패고 뭐 이런 식으로 나빴다. 그렇게 알려져 네. 있죠. 근데 실제로 베토벤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베토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버지를 사실은. 좋아했는데 물론 이제 음악 교육 자체에서 그렇게 약간 폭력을 사용한 거는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외에 이제 아버지로서는 정말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네. 베토벤을 많이 사랑한 아버지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 어머니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베토벤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어머니, 존중해주지 않는 남편을. 어머니, 예, 남편을 네. 이렇게 그런 쪽에 강한 엄마, 예, 파워가 강한. 그래가지고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좋아하면서도 별로 좋아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엄마 눈치 봤구만. 예, 엄마가 권력자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그런 어떤 심리적 맥락 속에서 이제 몰락하는 게 있어요. 점점 몰락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베토벤이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죠. 자기가 엄마 눈치 보느라고 아빠 편을 못 든 거. 아버지를 부당하게 네. 대했다는. 그리고 아버지의 몰락에 일조했다 나도. 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증오도 있고 당연히 그거 이제 의식이 안 되니까 무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베토벤한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못 읽어요. 쓰질 못해요. 공문서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한인데 네. 마침 셋째 동생의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근데 공문서에다 아버지 동생의 이름을 요한을 써야 되잖아요. 요한을 자를 못 써요. 요한만 쓰면 아빠가 떠올라가지고. 아빠가 이게 방해하는 거죠. 네. 무의식에서.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지. 아, 의도적으로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요. 쓰려고만 하면 안 되는. 그래가지고선 돌대가리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네. 동생을.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 묘소를 거의 참배를 못하죠. 결국 가보고 싶다는 얘기 계속 하면서도 아버지 묘소를 참배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려진 거에는 이제 아빠가 폭력적이고 이래서 네. 베토벤이 아빠를 싫어해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막 이렇게 왜곡돼 떨쳐내려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선생님께서는 네. 아빠에 대한 아까 뭐 죄의식이 미안함 뭐 이런 무의식 사랑. 적인 한편으로는. 사랑인 근데 거죠. 이제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고통.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 이거 이제 베토벤의 인생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죠. 근데 자기가 근데 이름 쓰는 거는 직접 쓰고 안 쓰고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왜 그 순간 이제 막 되는데 베토벤으로서는 왜 그럴지 판단을 잘 못했을 수 있죠.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분석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베토벤은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느낌에는 이름 쓸 때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까지 어떤 무의식에 있는 그런 게 흔히 있을 수 있어요. 있나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도 맨날 그 처음에 접했던 게 히스테리 환자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체화 장애라고 말 수도 있겠는데 마비가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의학적으로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치유가 되면 마비 다 갑자기 풀려서 안 돌아다니고 아프고. 막 하고 다녀요. 예수님이죠, 막. 네. 안전뱅이라고. 근데 그게 그거였구나. 심리 치료를 하셨구만. 그렇죠. 예수님도 네. 안전뱅인데 네. 전혀 근거 의학적으로 요즘 검사하면 의학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안전뱅이에요. 예수님 심리 치료하는 거죠. 너 안전뱅이라서 산 이유는 너 어릴 때 상처, 그 다음에 로마의 독재자들 때문이야. 이러니까 이제 사람이 팍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실제로 프로이트가 치료한 환자 중에 안 못 보는 환자 예. 있어요. 눈뜨게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난 예수다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사기는 안 쳤고 이게 시민성이다. 그래서 시민성 질병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프로이트 이후에. 근데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더 억압이 심하다 보니까 신체화로 가는 게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에도 있고. 아니 그게 과거가 더 심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폭압적이니까 오스트리아 그 당시의 상황이. 그 당시 그 프로이트가 있던 시절에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반동적인 베토벤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서 보수의 원조는 오스트리아 아닙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그 진보의 원조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고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동맹이 있잖아요. 그 동맹의 원조 주도하는 형님 대장 나라가 오스트리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엔 반동의 근거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회 풍조가 어땠겠어요. 베토벤도 자기 책에다가 밀정이 드글거린다고 쓰는데 황제가 파견한 밀정이 그런 걸 이제 고려해 보면 이 신체화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갖가지 이상 행동을 일으킨다는 건 뭐 네. 이미 정신의학에서는 다 증명된 사실이죠.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베토벤 어린 시절 얘기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무의식 속에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네. 근데 저는 약간 헷갈렸던 게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하고 이제 우리가 네. 말하고 있는 무의식이 네. 단어가 같다 보니까 제가 이제 헷갈렸던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은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아까 뭐 그렇죠. 동물적인 그렇죠. 본능, 뭐 성욕이 네.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성욕 뭐 네. 이런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놔두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거에 지배받아 갖고 나쁜 짓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요거 하고 네.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된 무의식.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참 헷갈렸어갖고 저는 정리가 처음에 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타고난 무의식, 옳든 그렇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살면서 거기에 들어간 무의식들이 이제 계속 쌓이는 건데, 그렇게 치면 진짜로 그 악마가 되는 게 네. 자기 경험들이 정말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되게 양육을 잘했어요.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뭐 잘 키웠고 사회에 나와서도 부모님의 좋은 영향으로 일찍이 좋은 사회 운동을 시작해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해요. 그게 누적됐어요. 어른까지. 이 사람 무의식은 열렸다 하면 천사, 열렸다 하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혁명가고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역사죠. 그 사람의 역사. 내 무의식이 깨끗하다 하면 내 역사가 좋았다는 거고, 내 무의식이 혼탁하다면 내 역사가 힘들었다는 얘기고, 따라서 무의식이 유별난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다라고 네. 봐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죠. 술 먹어서 사람이 더 훌륭해지더라. 그럼 그럼 그것도 나쁜 건데 왜 평소에 훌륭하지 않고 술 먹었으면 그것도 그러네요. 나쁜데, 술 먹어도 변화가 없더라. 항상 사람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사람이더라 하면 이 사람 참 무의식이 건강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곧바로 저기 이어가면 좋겠는데 사용 설명서 네. 그걸로 딱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여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죠. 네. 무의식 사용 설명서. 근데 지금 얘기하고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예상은 이어지겠죠. 무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네요. 네.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 참 제목을 이렇게 재밌게 붙여 사용 설명서 뭐 이렇게 붙여요. 요즘에 그게 또 유행. 그래요? 네. 결국 이제 이 핵심은 무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무의식이라는 것이 다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채워진 거라면 1차적인 중요 방법은 뭐냐? 무의식에 나쁜 걸 채워넣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의식에 나쁜 게 자꾸 들어가지 않게 네. 계속 좋은 걸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겠죠. 그러면 좋은 경험만 하면 될까?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그죠? 부모가 구신 걸 다 보고 있죠. 요즘.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텔레비 키면 박근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럼 너무 힘들잖아. 우리 무의식이 좋은 것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선 억제를 안 해야 됩니다. 계속. 프로이트는 이제 억압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억압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정식 분석학의 초석이 바로 억압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억압이론이 이렇게 중요하게 봤냐면 무의식에 건강해지느냐 건강해지지 않냐 여기서 결정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박근혜를 봐서 뭐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이상한 말 하는 걸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욕해. 그렇죠. 술 먹으면서 야, 걔 미쳤나 봐. 막 이런 네. 식으로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분노 같은 거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거니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들어가서 이게 눌려질 이유가 없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이때 이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를 하면 아빠가 때린다든가 아니면 잡혀간다든가. 가스통이 날라온다든가 이러면 네. 못하잖아요. 그럼 참아요 이게. 참는데 이게 참는 거 이걸 억제라 그래요. 의식적으로 참는 거. 억제 누르는 거. 이걸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병이 돼요? 억압이 돼요. 억압. 무의식적 억압이 돼요. 나중엔 자동적으로 눌려버려요. 처음에 무의식적 억압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없어요. 맨 처음에 자기가 이제 의식적 통제하다가- 억제를 하다가 이게 오래되면 네. 습성화되고 장기화되면 무의식적 억압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무의식적 억압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억압은 억지로부터 시작돼요. 의식적으로. 억제. 의식적 네. 억제에서 무의식적 억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억압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의식적 상태에서 억제를 안 해야죠. 내가 그런 거를 네. 참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리 유명한 우화 있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네. 그게 뭐예요? 억제하지 않았어요? 억제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정신 건강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우화 아니에요? 그러네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게 욕이 웃기잖아요 일단 당나귀니까. 그러면 웃어야 되는데 네. 웃으면 처벌받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래 그러면서 막 웃으면 사형 나가잖아요. 와, 막 가슴 속에 이 네. 누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까지 의식적 억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너무 힘든데 산에 가서 외치지 못하고 계속 참으면 무의식적 억압으로 들어가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아, 이때 되면 그 병되는 정도. 이건 병되는 거죠. 위험한 거죠. 억압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을 예, 한 거죠. 예.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산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외친 거 외쳐요. 아니에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 이러면서 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분출이 되니까 억압으로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압이 많을수록 마음의 병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압을 안 하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억제를 안 해야 돼요. 네. 아니 억제라는 게 조절 통제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누르는 거죠. 떠오르지 않게 의식에 떠오르지 않게 자꾸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가 다룬 사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잔데 형부를 좋아해요. 네.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억제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안 좋아해 이렇게. 난 아니야 좋아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되면 이게 무의식적 억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병됐어요 이게 몸에.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이트가 치료하고 나중에 보니까 형부를 좋아해서 그런 거 시작이. 그럼 사실 이 여자가 병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형부를 형부 좋아한다는 얘기를 좋아해버렸어요. 좋아한다는 얘기를 꺼냈어야죠. 네. 형부를 좋아해버리라고 하면 안 되시고 이게 그거 다른가? 그게 다른 거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륜 드라마를 쓰라는 네. 얘기인데 물론 이제 뭐 그것도 뭐 할 수도 있는데 표현하라는 얘기. 네, 일단은 네.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부한테 가서 고백을 하라는 네. 얘기가 아니고 드라마를 많이 사람들한테 내가 형부가 이렇게 좋다 어떡하지? 그럼 이제 주변에서 너 미쳤니 이럴 수도 있고 그래 네 형부가 괜찮지 사람이 하지만 안 될 사랑이니까 등등 이렇게 해서 네, 하면 네. 이 여자가 억압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억제 단계에서 그게 해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 언니 죽길 기다리자라든가 어? 아니면 뭐 그게 그냥, 더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건 더 나빠요? 장기전으로. 아니면 그냥 포기하자. 네. 아니, 수녀가 하여튼 될래 등등 뭐 건강한 이제 사고로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네. 병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무의식적 억압으로 안 가니까. 네. 그래서 억제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죠. 프로이트도 아마 제 입장을 지지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 그래서 억제 자체를 자주 하는 삶은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꾸 누르고 통제하고 이게 많아지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속과 겉이 일치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간혹 속을 통제하는데 이게 과도하면 안 좋다는 거죠. 과도하면 억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무의식에 좋은 거 넣으려면 그러니까 억압이 되는 시작점을 억제니까 억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주. 과도한 그렇게 억제. 쌓인 게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그렇죠. 의식이. 그렇죠. 그리고 극심할 경우에는 이제 그게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 혹은 인간한테 고통을 유발하는 감정들 중에 상당히 큰 게 죄의식이에요. 네. 죄책감. 이건 진짜 오랜 세월 사람을 따라내면서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또 억제되다가 억압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일단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억제하지 말고 실토예요. 그렇죠. 실토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억제해서 이게 벗어나야 죄책감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또 이게 쌓여요. 무의식에. 무의식에 막 쌓이다 보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 무의식엔 죄가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의식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명박이 소망교회 다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박근혜는 최태민 좋아했죠. 목사 아니에요? 맞아요. 다양하게 했죠. 다양하게 어쨌든 죄의식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죄의식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또 중요하다. 아니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건가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녀요. 또 재밌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카톨릭은요. 가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좀 귀찮은 거예요. 비밀을 또 얘기해. 물론 이제 고해성사 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네. 또 꺼림칙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 하자니? 이게 신부님이 더 숨기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아씨 내가 없습니다라고 사대강 팔 때 해야 돈을 되는데.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사실은 정윤아랑 애인인데 이런 거를 고백하자니 참 꺼림칙하죠. 그래서 맞지 않는 저기 종교. 네, 그래서 가톨릭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종교예요. 고해성사 때문에. 그럼 또 불교는 맞는 종교냐? 그것도 진짜 별로 안 맞아요. 왜? 일단 멀어요 거리가. 산속에 있고 막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싫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윤회설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죄 짓고 나 다음에는 나 동물로 태어나겠네. 네. 막 그런 얘가 밤에 잠잘 때 꿈꾸면 돼지가 돼서 막 돌아다니잖아. 네. 이런 이제 윤회의 문제라든가 윤회설을 안 믿더라도 욕망을 버리라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싫은 거고 개신교를 이제 믿게 돼 있는데 개신교도 골라가면서 믿어야 되겠죠. 제대로 된 개신교는 믿으면 뭐 어차피 그것도 괴로운 건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사이비 개신교는 뭐라 그래요? 죄를 많이 져도 네. 헌금을 많이 하면 천당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 면죄부 아닙니까? 중세시대. 그렇죠. 그렇죠. 돈 주고 판 거 아니에요. 네. 티켓을 천국행 티켓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그게 제일 땡기는 거죠. 죄의식은 잔뜩 있는데 무의식에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헌금만 잘 내면 지은 죄가 무엇이든 앞으로 더 죄를 짓든 말든 천당행 티켓을 준다는데 안 갈 수가 없죠. 가야죠. 지푸라기로 잡아야죠. 영화 그 투캅스에 나오잖아요. 안성기가 이제 비리 경찰로 나오는데 교회 가지고 기도하고 털어버리죠. 네, 털어버리죠. 일주일에 한 번씩 탁탁 털고. 네, 털고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산 천국행 티켓이 짝퉁이라는 게 문제죠. 지옥행인데 잘못 산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특정한 종교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도 이 사람들의 죄의식과 네. 상당한 관련이 있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의식 넣지 말자. 그러니까 되게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죄의식을 다 털어내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제일 네, 좋겠지만 죄를 지으면 빨리 얘기하고 반성하고 필요하다면 처벌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무의식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좋은 걸 들어가게 하는 게 일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치유를 해야 되겠죠. 몰랐다면. 그게 이제 보통 청남이의 진행에서 주로 얘기했던 무의식에 대한 통찰, 뭐 자기 치유의 시작 네. 이런 건데 무의식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 꺼내서 의식화해서 이제 꺼낸단 말이에요. 의식해서 그거를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욕망이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인정하고 치유를 시작해서 무의식 자체를 이렇게 쭉 바꿔줘야죠. 되게 중요한 얘기, 오늘의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죠?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내 편으로 만든다. 결국 내가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상처가 그렇죠. 있었어도. 그렇죠. 자기가 하긴 나름이죠. 뭐 짧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네. 자기의 무의식이 좀 겉으로 드러나야지만 캐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바쁘게 사니까. 그럼 자기를 좀 약간 무의식 통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건 이제 무의식 통찰보다는요. 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뭐랄까 욕망, 동기 이런 걸 포착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네. 그거는 억제하던 거. 그거 읽으셨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 네.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꿈 분석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전문적인 상담 같은 게 필요한 건데 그 정도까지 안 가고 또 웬만하면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대로 잘 따라해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될걸요. 근데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 뭔가 나한테 들어가 있는 경험이 있는데 이게 도저히 의식화가 안 된다 아무래도. 그럼 이제 그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진짜 단서를 찾기 위해서라도 꿈 분석이든 뭐든 이런 걸 해봐야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저는 항상 별로 인생의 문제점을 못 찾아가지고 그게 물음표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머리 아픈 일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문제를 한번 찾아볼
그런- 문제가 있긴 있네요. 있을까요? 사건회가 있는데 어떻게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네, 그죠? 네. 사회성이 없어? 시대 인식 자체를 잘 못하고 있네요. 제가. 시대 인식을 못 하시네. 네. 박근혜 대통령인데 어떻게 지금 문제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야지 지금. 많은 게 정상이죠. 그러네요. 뭔가 있어. 항상 궁금해요. 아니 물론 이제 텔레비 안 나오고 잠깐씩 있고 그러면 즐거우면 좋은 건데 네. 뭐 그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 이제 자기 고민이 있는 거고. 술 먹고 하트 쳐보면 알지 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언제 해봐요? 네, 잘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을 다 나름대로 노하우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고스톱 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간다. 음. 어떤 사람들은 뭐 무전 여행. 여행. 전 여행 여행도요. 같아요. 고생하는 무전 맞아요. 여행을 가봐야 인간성 네. 드러나요. 그죠, 맞아. 그 다음에 또 운동해보면 안다 등등 많거든요. 아니면 뭐 이제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 본다 등등. 일부러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위험하니까. 근데 그런 자기 노화가 있는데 그거를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뭐 다 맞진 않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개똥 철학일 수도 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죠. 일상과는 좀 다른 네. 힘든 상황이나 이런 조건에서는 본질을 드러내긴 한다는 거고 사람이. 근데 문제는 그걸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나름대로 비법을 만들어 놓으면 네. 사람들을 파악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생활 할 때는 뭐 그런 게 있죠. 농활 한 10일 가잖아요. 네, 되게 힘들죠. 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보여지는 것도 있고 또 여름에 통일선봉대 막 이렇게 네. 다니면서 그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 네. 열흘간 근데 샤워를 그걸 못할 선배들이 때. 딱딱 포착을 해주는 거지. 네.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저기 최면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최면술이라는 것이 뭐랄까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심오한 어떤 신비로운 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사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면술이라는 게 존재는 해요. 최면이라는 게 존재는 하니까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분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최면에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프로이트가 처음엔 최면술로 사람을 치료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최면에. 그럼 안 걸리는 사람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최면술이 기본 치료 방법이면 이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최면 상태에서의 치유가 깨었을 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 틀려지니까 깨면 또 네.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이건 치료 방법으로 네. 별로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최면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걸려도 또 그 정도가 다르다. 이걸 이제 보통 심리학에서 피해 암시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최면에 걸려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보면 최면을 걸어가지고 나쁜 짓. 자 이제 깨나면 당신은 저기 가서 우산을 듭니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럼 깨나면 들어요 그 사람이 가서. 근데 갑자기 우산을 든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 순간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합리화 능력이라기보다는 지적인 설명을 구하는 욕망이랄까요? 자기 행동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네. 우산을 들었으니까 밖에 비 온다는 예보를 들은 것 같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웃죠 막. 왜냐하면 최면공을 본 사람들은 네. 저 사람 최면 걸려서 들은 건데 자기를 합리화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은 믿어요. 자기가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우산을 들었다고. 자 근데 예를 들면 신성미 씨를 최면을 걸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깨나면 권호혁 씨 따귀를 때립니다. 아주 강하게. 네. 그러면 깨면 때릴 것 같아요? 안 때릴 것 같아요? 저는 착해서 못 때려요. 잠깐 못 때려요. 일반인들 다 못 때려요. 못 때려요. 네. 안 때려요. 나쁜 거라 그런가? 네. 도덕적으로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최면을 당했던 사람이 의식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당할 만큼만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암시를 받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 하는 거고 이거는 위험하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최면 걸어서 누구 죽이라고 지시하고 이거 네. 안 돼요. 원래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몰라도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저 체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되던가? 그 무슨 체면 정확히 학회 뭐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되게 세 번째 손 안에 드시는 분이래요. 근데 어디 뭐 갔다가
되게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네.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뭐 이제 멘트를 하고 손을 못 올린다 이런 거였단 말이야. 손을 못 올려. 요게 이제 지시어였는데 저는 이제 체면 그 전에 책에서 막 읽을 때는 체면에 걸리면 진짜 모든 그러니까 내가 나가버리는 거 막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꿈꾸는 것처럼. 근데 그냥 옆에 사람 소리 다 들리고 내가 머리가 있어요. 의식이 네. 의식이 계속 있고 계속 있는데 손이 저 사람이 너는 손을 못 들어 이게 내가 그냥 뭐 생각이 손이 안 들고 싶은 거지 네. 진짜로 이게 뭐가 못 드는 게 아니고 내 네. 그냥 생각이 나는 손을 안 들고 싶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의식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체면 때도. 체면을 당해보신 분으로서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네. 그런 거죠. 이제 체면도 만약에 지금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서 체면 누가 걸라 그러면 걸릴 거예요, 아니면 잘 안 걸릴 것 잘 안 같아요. 걸릴 것 같아요. 네. 잘 안 걸릴 것 같죠. 네. 바로 또 걸리나? 아니.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자들이 쭉 연구를 해봤어요. 체면 잘 네. 걸린 사람과 덜 걸린 사람 중에서 체면술의 정체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체면술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덜 걸려요. 아. 이 사람들 이런 거였구나. 굳이 걸릴 이유가 없구나 하면 안 걸리는 거고, 최면술이 뭔지 모르면 저건 다 걸려야 된다고 믿잖아요. 네. 그럼 잘 걸려요. 아이들 잘 걸리고. 쉽게 얘기하면 자아가 좀 약한 사람들이 더 잘 걸리는 건데 이게 최면술도 결국 최면술사에 대한 신뢰에 네. 기반을 둔 마음 열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당신 말을 들을 거야. 난 당신을 신뢰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최면술이 그런 걸 알고 나면 내가 그럴 필요가 없네 하면 이제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신비로운 현상은 아니다. 아니 심리 그 상담이나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것도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사용 안 하죠. 최면은 저는 사용 안 하죠. 프레이트와 같은 입장에서 네.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최면만 일부 하는 있으신 것 분들도 있는데 같더라고요. 이제 최면의 효과 중에 쓸 수 있는 건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를 끄집어내서 네.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걸 이제 치료의 소재로 쓴다든가 할 때는 일부 유용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는 없죠. 자 이제 마무리 좀 할까요? 네. 자 오늘 그 신간 특집으로 무의식의 네. 두 얼굴이라는 책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물어봤고요. 우리가 더 탐독을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거를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또 방금 또 출간된 청춘 상담 예. 네, 그 책도 제가 방송에서 계속 다뤄야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자 마치죠. 네, 껍데기는 가라 13회 예, 새 책 특집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